오늘은 147페이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산이랑 삼투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걸 의미했어요. 그 다음 삼투 같은 경우에는 용액에 녹은 물질이 있을 때 반투과성막이 존재할 때, 용액과 반투과성막이 존재할 때 일어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합니다. 이것 둘 다 평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계의 당연한 평형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란 노른자로, 노른자가 맞니? 노란자가 맞니? 노른자로 적을게요. 계란 노른자로 이제 실험을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우리 책에 드디어 147페이지의 동물세포 적혈구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 먼저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고장액은요, 농도가 높은 액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등장액은 농도가 비슷한 액체. 무엇과 비슷한지는 넣는 물질에 따라서, 아니면 넣는 세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장액은 농도가 낮은 액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란 노른자로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 비커에 똑같이 적혈구를 넣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종의 생물에서 얻은 적혈구를요, 같은 양의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A 비커, B 비커, C 비커가 있을 때 A 비커에는 고장액을 넣어줘. 농도가 높은 물. B 비커에는 등장액을 넣어줘. 쌤이 아까 목적어가 없다고 그랬는데 적혈구를 넣었으니까 적혈구와 같은 농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C는 저장액을 넣어주는 거야. 이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적혈구의 농도를 지난번과 같이 10%라고 볼게요. 적혈구에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을 텐데 1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일 때 고장액이라고 하면 10%보다 높은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20%로 놔둘게요. 등장액은 10%, 저장액은 1%, 이렇게 그려줄게요. 임의로 잡은 값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20%나 1%에 넣으면 선생님이 그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임의로 잡았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적혈구의 농도가 10%이기 때문에 고장액에서는 바깥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가 되겠죠. 다시, 등장액은 안과 밖이 모두 10%겠죠. 그다음 저장액에서는 바깥이 상대적으로 저농도, 안쪽이 고농도가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 물은 저장액인 저농도인 적혈구에서 고농도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삼투에 의해서. 선생님, 반투과성 막이 없는데요. 적혈구도 역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혈구도 세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져나간다. 다시. 등장액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서 변화가 없고, 고장액에서는, 저장액에서는 농도가 낮은 물에서 적혈구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적혈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야. 물이 빠져나가니까 적혈구가 쭈글쭈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제 저장액에서 어떤 차이가 생겨. 보자.
저장액에서 처음에는 적혈구가 이렇게 물을 머금고 빵빵하게 펴지겠죠? 그런데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벽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세포가 이렇게 빵 하고 터져버려. 세포가 터지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세포가 터지는 거, 용혈, 적혈구가 터진 걸 용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적혈구를 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저장액에 넣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이 점점 들어오다가 결국엔 터지는 이런 상황까지 생겨. 그러면 동물 세포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식물 세포도 한번 그려보자. A 비커, B 비커, C 비커가 있을 때 똑같이 만들어주고 얘도 역시 20%, 10%, 1% 라고 했을 때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식물 세포가 있다고 하면 식물 세포의 농도도 역시 10%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랑 똑같죠? 어디가 상대적으로 고농도예요? 바깥이 고농도, 식물 세포가 저농도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 다시 얘는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죠? 그리고 1%의 경우 물이 들어갈 겁니다. 얘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까 동물 세포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식물 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제가 크게 그리겠습니다. 단단한 세포벽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안쪽 세포들은 안쪽에 있는 세포질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고 또 제초에 잡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단단한 세포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 세포가 분명히 수축을 해. 하지만 세포벽 때문에 세포가 이렇게 세포벽에 부착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질이랑 연결된 이 부분이 이렇게 남으면서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세포벽에 일부가 붙은 상태로 세포가 이렇게 수축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는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세포벽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일어나. 식물 세포를 고장액에 넣으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 B. B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여전히 똑같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액에 넣었을 때 똑같이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세포가 커지다가 터져버렸죠. 그런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던 세포벽이 펴지면서 빵빵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농도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세포벽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빵빵하게 부풀었다, 팽팽하게 부풀었다 라고 해서 팽윤 상태라고 해. 얘는 원형질 분리 상태. 원형질 분리 상태와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투를 이용해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실제로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용어 몇 가지 배웠습니다.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용혈, 원형질 분리 상태, 팽윤 상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투를 배웠으니까 실생활에서 삼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실생활 속 삼투. 1번 우리가 저번에 배추 절이는 거 한번 이야기했었죠. 배추 절이기. 소금에 배추를 절이게 되면 배추를 절이게 되면 여기에 소금을 뿌리게 되고, 소금 쪽이 고농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추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고 쪼글쪼글하게 되고 바깥에 물이 흥건해진다 그랬죠. 그 다음 어떤 예시가 있을까? 화면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투압에 손이 쪼글쪼글해지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목욕탕 같은 데서 오래 있을 때? 어때? 목욕탕 물이 고농도일까? 우리 손이 고농도일까? 목욕탕 물이 저농도입니다. 그냥 물만 있으니까 우리 몸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겠죠? 우리 손에서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손이 쪼글쪼글 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면 멈춰놓고 예시 하나 생각해 볼까? 여러분 꿀이나 잼이 상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잼이 맞니? 잼이 맞니? 모르겠다. 꿀이나 잼 같은 거 상하지 않죠. 또 우리 염장, 그러니까 뭐 짠지, 단무지 같은 거 또는 김치 같은 거 왜 잘 상하지 않죠? 멈춰놓고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당분이 아주 많지.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꿀은 굉장히 고농도라서 끈적끈적하죠. 만약에 이 꿀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세균이 이렇게 꿀 위에 탁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꿀이랑 세균 중에 누가 고농도야? 꿀이 고농도겠죠. 그러면 세균이 가진 수분을 꿀이 모조리 뺏어가면서 세균이 죽어버려. 그래서 꿀이라든지 잼이라든지 이렇게 단무지, 김치 같은 농도를 높이는 녀석들에게는 생물이 잘 살지 못해서 잘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농도에서도 사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애들이 많지 않아서 보통 다른 균이라든지 다른 생물이 위에 올라가더라도 수분을 뺏겨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염장 이런 것들은 염장이라고 하죠. 농도를 높여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잘 상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또 어떤 예시가 우리 주변에 삼투압의 예시가 있을까요? 물고기 중에 민물고기랑 바다 물고기, 민물 생선, 바다 생선을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바다 물고기를 민물고기에 넣어도 죽어. 바다 물고기를 민물, 강물 같은 데 넣으면 죽어.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어도 죽어. 왜 그럴까? 맞아. 이것도 바닷물이 고농도고 민물은 상대적으로 저농도라서 이렇게 적응한 친구들이라서 바다물고기는 바닷물에 적응해서 몸이 대체로 고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강물로 가게 되면 바다물고기 몸속으로 수분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얘네 체내에 농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죽게 되고, 민물고기는 반대로 저농도기 때문에 바닷물로 들어가면 물을 다 뺏기면서 죽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물고기를 옮겨줄 때 물의 농도를 농도를 그 두 개를 꼭 신경을 꼭 써줘야 됩니다. 삼투압을 무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소독할 때 소독 전 식염수를 쓰죠. 눈에 우리 렌즈 같은 거, 렌즈 세척액이라든지 식염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식염수 또는 생리식염수. 식염수의 원래 명칭은 생리식염수이고, 왜 생리식염수냐면 생체 농도를 맞춰 놓은 거야. 우리 몸속이랑 농도를 맞춘 물이야. 그래서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이미 다친 상태죠. 상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미 닫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급한 경우에는 맹물을 뿌립니다. 상관없어요. 목적이 세척이라면 맹물을 뿌려도 돼. 하지만 맹물을 뿌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적혈구로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맹물은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은 물이니까 바깥이 저농도, 적혈구가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빵 하고 용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농도와 같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서 씻어내주면 우리 몸속 상처에 이제 노출된 세포들도 안전하게 세척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역할도 삼투압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자. 삼투압이 관련된 예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5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확산, 삼투의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했고,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용혈, 원형질 분리, 평균 상태, 그리고 삼투의 예 5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제가 미리 예상 문제를 드릴게요. 난이도가 저는 쉽게 낼 건데 아마 여러분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중학교와는 달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조금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